새벽 4시 30분. 기상 나팔 소리가 어둠의 장막을 찢기 전 내 몸은 이미 깨어 있었다. 그것은 오랜 군 생활이 만든 조건 반사 같은 것이었다. 창밖은 아직 짙은 군청색이었고 막사 주변으로는 안개가 자욱했다. 나는 침상에서 소리 없이 일어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각 잡힌 전투복으로 몸을 갈아입었다. 전투화 끈을 단단히 조여 맬 때마다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전원기상 5분 내로 연병장 집합 복도에서 당직사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의 흔적을 차에 지우지 못한 부대원들의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채 내무반을 나섰다. 차갑고 신선한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나는 그 상쾌함이 좋았다. 정신이 번쩍 뜨이는 이 느낌, 살아있다는 감각. 나는 특수전투훈련대대 제1중대장 대위 하유진이다. 내게 군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신념이자 자부심이며 나의 모든 것이었다. 연병장의 도열한 부대원들 앞으로 나섰다. 30명의 정예 요원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독사라고 불렸다. 훈련 중에는 피도 눈물도 없었고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내가 그들 자신보다 그들의 생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구보 시작. 목표 10km. 페이스 유지한다. 내 명령과 함께 30개의 군화가 일제히 아스팔트를 박차고 나갔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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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규칙적인 발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웠다. 우리는 한 몸처럼 움직였다. 거친 숨소리가 공기 중에 섞이고 이마의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폐가 터질 듯한 고통이 찾아왔지만 나는 그 고통을 즐겼다.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구보가 끝나고 우리는 곧장 사격장으로 향했다. 오늘 아침은 K2 소총 0점 사격 훈련이었다. 사격장에는 화약 냄새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총기름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것은 내게 있어 그 어떤 향수보다도 더 익숙하고 편안한 냄새였다. 사수, 사격개시 통제관의 지시에 따라 나는 조중영의 눈을 가져다 댔다. 100m 전방의 표적지. 나는 모든 호흡을 통제했다. 숨을 들이마시고 절반쯤 내뱉은 상태에서 숨을 멈춘다. 심장 박동이 고요해지고 세상은 나와 총, 그리고 표적, 이 세 가지만 남는다. 타항 첫 발이 격발됐다. 어깨에 전해지는 기분 좋은 반동. 탕탕탕탕 연이은 5발의 격발. 조중영을 통해 확인한 표적지에는 중앙의 10점 관역에 5발의 총알이 거의 한 구멍으로 겹쳐 있었다. 만점. 내 옆에서 사격하던 부중대장 김중희가 혀를 내둘렀다. 중대장님은 정말 사람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괴물이십니다. 김중희. 잡담할 시간 있으면 탐피나 확인해.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칭찬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 그것이 군인으로서 나의 존재 이유였다. 오후 훈련은 40km 완전 군장 행군이었다. 2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산악지형을 주파해야 하는 극한의 훈련. 자결하는 태양 아래. 전투복은 금세 땀으로 흠뻑 젖었다. 등과 어깨를 짓누르는 군장의 무게가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행군이 중반을 넘어설 무렵 대열 뒤편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올봄의 자대로 전입온 초해이병. 여군 부사관 후보생 시절부터 악바리로 소문난 인재였지만 아직 실전 부대의 고강도 훈련에는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듯했다. 그녀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지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야, 최이병 정신 안 차려. 선임 하사가 소리쳤다. 하지만 질책은 오히려 독이었다. 최이병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것이 보였다. 곧 포기 직전이었다. 나는 말없이 대열의 속도를 늦추고 뒤로 돌아가 최이병의 옆에 나란히 섰다. 그녀는 나를 보자 화들짝 놀라며 억지로 괜찮은 척 걸음을 빨리 하려 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군장을 살폈다. 멜빵끈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무게가 제대로 분산되지 않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손을 뻗어 그녀의 멜빵끈을 조절해 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수통을 빼앗아 내 수통과 바꿔주었다. 내 수통에는 아직 얼음이 남아 있었다. 감사합니다. 최이병이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내 목소리는 딱딱했지만 그 안에는 다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미세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한계는 네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숨 쉬어. 그리고 한 걸음만 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옆에서 그녀와 보조를 맞추어 묵묵히 걸었다. 내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무언의 압박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격려가 되었을 것이다. 신기하게도 최이병은 다시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고 이를 악물고 나와 함께 마지막 목적지까지 완주했다. 모든 훈련이 끝난 저녁,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군대의 식사는 맛을 위해 먹는 것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연료 보급에 가까웠다. 나는 언제나처럼 혼자 정해진 양의 식사를 남김없이 먹어치웠다. 그리고 마침내 하루의 끝, 장교 숙소의 내 방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침구, 먼지 하나 없는 책상, 각 잡혀 걸려있는 군복들. 이 작고 네모난 공간은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나는 샤워를 마치고 책상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소중한 물건을 꺼내 들었다. 낡고 해진 지갑, 그 안쪽 깊숙한 곳에는 비닐 커버에 쌓인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나와 똑 닮은 눈을 가진 앳된 얼굴의 젊은 군인, 바로 내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던 해 비무장지대에서 작전 수행 중 순직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사진으로밖에 알지 못한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를 홀로 힘겹게 키우셨다. 어머니는 내가 군인이 되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셨다. 하지만 나는 운명처럼 아버지의 길을 따랐다. 나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나 자신에게 수없이 되뇌었던 질문을 다시 던졌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군인이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사진 속 미소는 답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답을 만들었다. 완벽한 군인이 되는 것.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오직 임무만을 생각하는 강철 같은 군인. 슬픔, 기쁨, 분노, 두려움. 그런 것들은 사치였다. 감정은 사치다. 임무가 전부다. 그것이 내가 스스로에게 내린 철칙이었다. 아버지의 명예에, 그리고 이 군복의 존엄성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한 나의 다짐. 나는 이 철칙을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 사진을 조심스럽게 다시 지갑에 넣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다. 고된 훈련, 땀, 그리고 총기름 냄새. 나는 그 단조롭고도 명예로운 일상을 사랑했다. 나는 몰랐다. 그토록 견고하다고 믿었던 나의 세계가, 나의 신념이 아주 추악하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한 남자의 가짜는 말 한마디에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줄은. 나의 평온했던 군 생활에
거대한 폭풍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한 통의 공문이 하달되면서부터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단 부대 시찰. 그 짤막한 한 문장은 부대 전체를 뒤집어 놓았다. 며칠 전부터 우리 부대는 전쟁 준비를 방불케 하는 대청소와 정비 작업에 돌입했다. 연병장 구석에 잡초를 뽑고 낡은 건물에 페인트를 덧칠하고 심지어는 화단의 돌멩이 색깔까지 하얗게 통일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극치가 이어졌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씁쓸하게 지켜보았다. 우리는 적과 싸우기 위해 훈련하는 군인이지 높으신 분들 눈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배우가 아니었다. 하지만 군대는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 불평은 허용되지 않았다. 나 역시 내 중대원들을 이끌고 시찰 당일 있을 시범 훈련 준비에 매달려야 했다. 중대장님, 이번에 오시는 분들 중에 특히 김태석 의원이라는 사람이 아주 까다롭다고 합니다.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히면 피곤해진다고들 합니다. 김중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게 보고했다. 김태석 의원, 삼선 중진의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언론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얼굴이었다. 언제나 거만하고 목소리가 컸으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것을 즐기는 듯한 인상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런 부류의 인간을 경멸했다. 시찰 당일, 부대에는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장군부터 이등병까지 모두가 완벽하게 다려진 전투복을 입고 의원단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잠시 후 부대 정문으로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기름진 얼굴에 값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다. 그 중심에 배가 불룩 나온 김태석 의원이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부대 사단장과 악수를 하며 호탕하다 못해 오만한 웃음소리를 냈다. 나는 내 중대원들과 함께 연무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특공무술 및 근접 전투기술을 시연하는 것이었다. 잠시 후 의원단이 사단장의 안내를 받으며 연무관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구경하듯 호기심과 거만함이 뒤섞인 눈으로 우리를 훑어보았다. 지금부터 제1중대의 특공무술 시범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단장의 소개와 함께 내가 앞으로 나섰다. 충성 제7중대장. 대위 하유진 나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김태석 의원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그 눈에는 군인을 향한 존중이 아니라 여자를 훑어보는 듯한 불쾌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애써 그 시선을 무시하며 시범 준비를 지시했다. 음악도 화려한 효과도 없었다. 오직 실전적인 움직임뿐. 나와 파트너인 김중희는 가상의 적을 상대로 칼과 총을 든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을 차례로 선보였다. 내 몸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흐르는 듯 유연하면서도 절도 있고 강력하게 연무관 안에는 휙, 휙 하는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퍽 하는 둔탁한 타격음, 그리고 부대원들의 절도 있는 기합 소리만이 가득했다. 이것이 나의 일이었고 나의 자부심이었다. 시범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였다. 내가 김중희를 업어치기로 매다꽂고 관절 기술로 완벽하게 제압하는 동작을 선보이는 순간 잠깐 거기까지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연무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태석 의원이었다.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사단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김태석 의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수행원들을 이끌고 훈련 매트 위로 직접 걸어 나왔다. 그의 비싼 구두가 우리가 땀 흘리는 신성한 공간을 더럽히고 있었다.
그는 제 앞당에 누워있는 김중희를 발로 툭툭 건드려 보더니 내 앞에 섰다. 그리고는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의 숨결에서 풍기는 비싼 시가 냄새와 역겨운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부동자세로 서서 그를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은 노골적이었다. 나의 군복, 계급장,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지워버리고 오직 여자의 몸을 훑는 듯한 끈적끈적한 시선이었다. 불쾌감을 넘어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그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 말을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내뱉었다. 허허, 여군인데 근육이 아주 빵빵하네. 그의 목소리는 연무관 전체에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다. 군인이 아니라 보디빌더 같아. 이런 팔뚝으로 남자 여럿 잡겠어.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그 말을 들었지만 뇌는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근육이 빵빵하네. 남자 여럿 잡겠어. 이 말들은 단순한 농담이나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성희롱이었고 인격에 대한 모독이었으며 내가 목숨처럼 여겼던 군복의 명예에 대한 능욕이었다. 내가 피땀 흘려 단련한 이 몸은 조국을 지키기 위한 강인함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저 남자는 그것을 한낱 성적인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내 옆에 서 있는 사단장님을 쳐다보았다. 나의 지휘관, 나의 군 생활을 책임지는 분. 그가 나서서 이 무례한 정치인의 입을 막아주리라 기대했다. 하다못해 의원님, 발언이 지나치십니다. 라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리라 믿었다. 하지만 사단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웃으며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다른 지휘관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모두 침묵했다. 권력 앞에서. 그들은 군인의 명예를 지키는 대신 자신의 안위를 택했다. 그것이 더 아팠다. 정치인의 모욕보다 나를 지켜주지 않은 지휘관들의 침묵이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박혔다.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지난 10년간 나를 지탱해온 신념의 기둥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 자리에서 저 남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매다 꽂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나는 군인이었다.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나는 그 피맛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동도 하지 않고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내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김태석 의원은 내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하하, 계속들 하게. 아주 인상 깊었어. 시범은 그렇게 어색하게 끝이 났다. 의원단이 떠난 후 연무관은 썰물처럼 텅 비었다. 나는 한참 동안 훈련 매트 한가운데에 혼자 서 있었다. 조금 전까지 나의 자부심이었던 이 공간이 이제는 나의 가장 큰 치욕의 장소가 되어버렸다. 땀으로 축축한 전투복이 역겹게 느껴졌다. 나를 보호해야 할 갑옷이 나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숙소의 작은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바라보았다. 군복을 입은 대위 하유진. 하지만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다. 눈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어려 있었다. 나는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다. 아버지,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만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침묵하고 참고 견디는 것만이 군인의 미덕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명예는 부당함에 맞서 싸울 때 지켜지는 것이라는 것을, 저 남자의 모욕과 내 지휘관들의 비겁한 침묵, 나는 결코 이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내 군복의 명예를, 그리고 나 자신의 존엄을 내 손으로 되찾을 것이다.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이 섰다. 나를 지탱하던 세계는 무너졌지만 그 폐허 속에서 새로운 내가 태어나고 있었다. 감정을 억누르는 군인이 아닌 자신의 감정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인간 하유진으로서 고요했던 내 삶에 이제 막 폭풍의 서막이 올랐다. 분노로 지사한 밤이 지나고 동이 트기 전에 푸른 어둠이 다시 막사를 감쌌다. 하지만 어제의 어둠과 오늘의 어둠은 그 결이 달랐다. 어제까지의 어둠이 고요한 평화였다면 오늘의 어둠은 전투를 앞둔 전사의 비장함이었다. 나는 잠들지 않았다. 대신 책상에 앉아 밤새도록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자 나는 그날의 모든 것을 기록했다. 김태석 의원이 연무관에 들어섰던 시간, 그의 표정, 그의 걸음걸이, 그리고 내뱉었던 모든 단어, 그의 불쾌한 시선과 조롱 섞인 웃음소리까지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팩트만을 건조하게 나열했다. 그것은 일종의 의식이었다. 나의 흩어진 분노와 모욕감을 공식적인 기록이라는 날카로운 무기로 벼려내는 과정.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서명을 하고 계급과 이름을 적었을 때 나는 결심을 굳혔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의 명예를 위한 싸움이다. 나는 내가 믿는 시스템을 통해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군대는 위계질서의 조직이다. 나는 절차에 따라 가장 먼저 나의 직속상관인 대대장님을 찾아갔다. 대대장실은 언제나처럼 잘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부대 연역과 역대 지휘관들의 사진, 그리고 각종 표창장들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이 조직의 역사와 권위를 상징하는 듯했다. 평소라면 자부심을 느꼈을 그 풍경이 오늘따라 나를 짓누르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충성 중대장 하유진, 대대장님께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하 대위, 들어와. 무슨 일인가? 대대장님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준비한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보고서의 제목, 국회의원 김태석에 의한 성희롱 및 모욕 사건 보고를 읽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의 손가락이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이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나는 꼿꼿한 자세로 서서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나를 보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 대위, 정말 이걸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유감과 함께 명백한 만류의 의사가 담겨 있었다. 사실 그대로를 보고 드렸을 뿐입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하 대위도 알지 않나. 김 의원은 우리 부대 예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야. 국방위원회에서 그의 입김이 얼마나 센지 자네도 잘 알 텐데 그는 마치 철없는 아이를 타이르는 듯한 말투였다. 물론 김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건 인정하네. 하지만 그저 교양 없는 정치인의 거친 농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나. 이걸 공식 문제로 만들면 자네만 피곤해져. 군생활 이제 10년 차, 앞으로 창창한 자네 미래에 흠집만 남게 될 거야.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나의 지휘관은 지금
나의 인격과 군의 명예가 짓밟힌 사건을 그저 거친 농담으로 치부하고 덮으려 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호하는 대신 조직의 안위와 정치인과의 관계를 선택했다.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다. 알아. 자네 기분 나쁜 거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때도 있는 법이야. 이번 일은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게.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보고서가 아닌 거대하고 차가운 침묵의 벽에 첫 번째 벽돌을 본 것뿐이었다. 알겠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하고 경례를 붙인 뒤 그의 방을 나왔다. 실망감을 넘어 깊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대장님이 안 된다면 법과 규정이 살아있는 곳으로 가면 된다. 나는 곧장부대 법무실로 향했다. 그곳이라면 나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다. 법무실은 서류와 두꺼운 법전들로 가득했다. 법무관은 내 보고서를 꼼꼼하게 읽어본 뒤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대위님의 보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실관계는 명확해 보입니다만 그 역시 말끝을 흐렸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민간인, 특히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 군 내부 징계 절차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김 의원 같은 사람을 상대로 승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쪽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동원할 테고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의 자유 같은 논리로 빠져나가려 하겠죠. 그는 내게 법 조항들을 나열하며 이 싸움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승산 없는지를 설명했다. 그의 논리는 정연했지만 그 핵심은 대대장님과 똑같았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니 포기하라. 나는 법무실을 나오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내가 믿었던 시스템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거대한 권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톱니바퀴에 불과했다. 나는 이제 이 거대한 조직 안에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모든 훈련을 마치고 텅 빈 연무관을 찾았다. 그날의 치욕이 서려 있는 곳. 나는 샌드백 앞에 서서 닥치는 대로 주먹을 날렸다. 퍽, 퍽, 퍽. 분노와 절망, 배신감을 모두 실어 샌드백을 두들겼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도 후련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거대한 무력감만이 나를 덮쳐왔다. 그렇게 힘만으로 두들겨서는 샌드백만 아프지. 그때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진태 상사님이었다. 부대 내에서 유일하게 내가 속마음을 털어놓는 분이자 아버지처럼 따르는 분이었다. 상사님, 힘들지? 그 짧은 한마디에 내가 애써 억누르고 있던 감정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땀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박 상사님은 말없이 내게 다가와 내 손을 살폈다. 주먹을 너무 세게 쥔 탓에 손등이까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이놈의 성질머리는 꼭 누굴 닮아서. 그는 혀를 차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내 상처를 닦아주었다. 다 들었다. 대대장님하고 법무관한테 찾아갔던 거 내 잘못이 아니야. 유진아,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네가 느낀 모욕감. 그건 진짜다. 네가 여자라서, 네가 약해서 당한 게 아니야. 저놈이 인간 같지 않은 놈이고 우리 윗대가리들이 비겁한 놈들이기 때문이지. 그의 투박한 위로가 그 어떤 법조항보다, 그 어떤 논리적인 설명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그는 내 편이었다. 이 거대한 벽 앞에서 나 혼자가 아니었다.
박 상사님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나를 데리고 연무관 구석의 작은 통제실로 향했다. 따라와봐. 보여줄 게 있다. 통제실 안은 각종 방송 장비와 컴퓨터들로 가득했다. 그는 컴퓨터 한 대를 켜더니 능숙하게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얼마 전에 부대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연무관의 훈련 분석용 고화질 TP를 설치했어. 이건 부대 통합 보안망하고는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독립 서버에 저장되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의 말에 내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어쩌면 그날의 진실이 저 작은 렌즈 안에 전부 담겨 있을지도 모르지. 박 상사님은 그날의 날짜와 시간을 입력했다. 잠시 후 모니터 화면에 익숙한 연무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바로 나 자신과 김태석 의원의 모습이. 우리는 숨을 죽인 채 영상을 지켜보았다. 고화질 카메라는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김태석 의원의 거만하고 음흉한 표정,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욕적인 말들, 그것을 듣고 싸늘하게 굳어가는 내 얼굴,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선을 피하는 지휘관들의 비겁한 얼굴까지. 음성 또한 너무나도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그것은 나의 주관적인 모욕감이 아니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다. 박 상사님은 나게 보안 USB 하나를 건넸다. 이걸로 뭘 할지는 이제 네가 결정하는 거다. 하지만 명심해. 이걸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너는 더 이상 평범한 군인으로 살 수 없게 될 거야.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되겠지. 감당할 수 있겠어. 나는 모니터 속 모욕을 당하면서도 꼿꼿이 서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대답했다. 저는 군인입니다. 제 명예를 지키지 못하는 군인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해당 영상을 USB에 복사했다. 차갑고 작은 그 USB가 천근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것은 나의 유일한 무기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다. 바로 그 시각 나는 알지 못했다. 국회의원회관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김태석 의원이 분노의 찬 목소리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는 것을, 감히 일개 대위년이 날 물고 늘어져 공식적으로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이 기자, 나야. 특종 하나 줄까? 문제 많은 여군 하나가 징계 무마하려고 멀쩡한 국회의원 하나를 물고 늘어지는 그림이야. 아주 재밌을 걸 내가 관련 자료 몇 개 보내줄 테니 알아서 잘 좀 써봐. 알지? 그는 전화를 끊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진실이라는 무기를 손에 넣었지만 적은 이미 여론이라는 더 거대한 전쟁터에서 나를 향한 공격을 시작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벽은 부대 안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나를 향해 세워지고 있었다. 진실이라는 무기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 나의 짧은 안도감은 다음 날 아침 신문 한 면 기사 하나에 산산조각이 났다. 대위, 이거 한번 보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했을 때 박진태 상사님께서 침통한 표정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인터넷 뉴스의 메인 기사가 떠 있었다. 충격단독 현역 여군 대위, 과거 징계 무마 위해 현직 국회의원 상대로 미투 악용 의혹.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기사를 클릭하자 더욱 가관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복수의 제보에 의하면 같은 교묘한 표현들로 포장된 명백한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찬 기사였다.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은 이수연이라고 되어 있었다. 기사 속에서
나는 평소 품행이 불량하고 잦은 마찰을 빚어온 문제 장교로 둔갑해 있었다. 내가 신병 시절 체력 검정에서 남군들을 제치고 1등을 했던 일은 지나친 승부욕과 동료를 배려하지 않는 독단적인 성격의 증거가 되었다. 내가 최 이병을 독려하며 함께 행군을 완주했던 일은 후임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아 원성이 자자했다는 이야기로 바뀌어 있었다. 익명의 군 관계자는 하 대위가 곧 있을 정기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부대 시찰을 온 김태석 의원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는 인터뷰까지 했다. 기가 막혀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나의 군 생활 전체가, 나의 자부심과 명예가 악의적인 몇 줄의 글로 더럽혀지고 있었다. 기사 아래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역시 꽃뱀이었네. 군대 망신 다 시킨다. 요즘 여자들은 무슨 벼슬인 줄 알아. 군인이 됐으면 얌전히 복무나 할 것이지. 김태석 의원님 힘내세요. 저런 여군은 당장 군복 벗겨야 합니다. 나는 차가운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김태석의 방식이었다. 진실을 다투는 대신 여론을 이용해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비열한 수법. 나는 이제 군대 내부에 침묵의 벽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의 편견의 벽과도 싸워야 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예상했던 올가미가 마침내 내 목에 채워졌다. 대대장실에서 나를 호출했다. 나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의 방에 들어섰다. 그는 책상 위에 아침에 나온 신문을 펼쳐놓고 있었다. 봐, 하 대위. 이게 자네가 원한 건가? 그의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자네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부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어. 국방부에서 전화가 빗발치고 사단장님께서도 노발대발하셨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길 바랐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당장 그 가짜는 고소인지 뭔지 취하하고 김 의원님께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드려. 그러면 내가 자네의 앞날을 어떻게든 보장해보지. 이건 자네를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명령이다. 명령, 그 단어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죄 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내 대답에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서랍에서 공식 서류 한 장을 꺼내 내게 던졌다.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군법대로 처리하는 수밖에. 3일 후 하유진 대위에 대한 정식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 징계 사유는 장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공무원에 대한 무고. 자네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야. 알아들어. 징계위원회. 그것은 군인에게 있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만약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나는 불명예 전역을 당하고 군인 연금도 박탈당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김태석 의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었다. 나의 모든 것이 걸린 싸움이었다. 남은 시간은 단 3일. 그날 이후 나는 부대 안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다. 동료들은 나를 피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못 본 척 고개를 돌렸고 식당에서는 내 주변의 테이블이 텅 비었다. 한때 나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던 부하들의 눈에는 이제 경멸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다. 심지어 내가 도와주었던 최 이병조차 내게 다가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중대장님, 기사가. 정말입니까? 나는 그녀에게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었다. 나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아니,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마음 단단히 먹어.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니까. 그날 밤
부대 내 인적이 드문 창고에서 박 상사님께서 나를 만나 말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화면에는 내 대한 악의적인 기사와 댓글들이 가득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법이야. 지금 세상이 널 어떻게 보고 있는지 톡톡히 봐둬. 그리고 절대 상처받지 마. 이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니까. 그는 나의 유일한 아군이자 유일한 참모였다. 우리는 함께 밤을 새워 징계위원회를 준비했다. 그는 징계위원으로 들어올 위원들의 신상과 성향을 파악해 주었고, 김태석 의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인 약점들을 조사해 주었다. 이 USB는 마지막 한 발이야. 그가 내가 가진 증거 영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처음부터 이걸 터뜨리면 놈들이 어떻게든 조작이라고 우기거나 꼬리 자르기를 할 거야. 놈들이 가장 방심했을 때,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가장 오만해졌을 때, 그때 모든 사람 앞에서 터뜨려야 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그의 말을 뼈에 새겼다. 이것은 단순한 진실 공방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산된 심리전이어야 했다. 남은 이틀 동안 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벌였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똑같이 중대원들을 지휘하고 훈련을 진행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텅 빈 숙소에서 거대한 불안감과 싸워야 했다.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거대한 조직과 막강한 권력과 나를 향한 세상의 편견과 싸워서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다. 대대장의 말대로 그냥 무릎 꿇고 사죄하면 모든 것이 편해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사진 속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부당함에 굴복하고 명예를 더럽힌 군인은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었다. 나는 밤을 새워 나의 최후 변론을 작성했다. 그것은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내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신념에 대한 보고서였다. 나는 피해자로 동정받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의 명예를 위해 싸우는 군인, 하유진으로 그들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본관 건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내 군복은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전투화는 흙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다. 내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본관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발견하자마자 벌떼처럼 달려들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질문을 쏟아냈다. 하유진 대위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김태석 의원에게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나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그 사이를 뚫고 걸어갔다. 나는 이제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징계위원회실에 무거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정면에는 5명의 징계위원들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고 한쪽에는 피해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앉아있는 김태석 의원과 그의 변호사가 보였다. 그들은 나를 보며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비웃음을 흘렸다. 나는 그들을 마주보고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대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방 안에는 짙은 마호가니 색가구와 벽에 걸린 역대 지휘관들의 초상화, 그리고 금색 술이 달린 부대기들이 권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이곳은 진실을 가리는 장소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을 통보하는 처형장처럼 느껴졌다. 정면의 긴 테이블에는 5명의 징계위원들이 앉아 있었다. 위원장은 별 3개의 군단장,
그는 시작부터 굳은 표정으로 나를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내 맞은편 고소인석에는 김태석 의원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김 의원은 내게 비웃음 섞인 동정의 시선을 보내며 마치 이 모든 것이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작은 책상에 홀로 앉아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등 뒤에서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한 몇몇 기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중에는 내 대한 첫 번째 오보를 썼던 이수연 기자도 있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오직 정면에 징계위원들만을 응시했다. 지금부터 육군 규정 죄의거 하유진 대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의 딱딱한 선언과 함께 나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먼저 군 검찰관이 나서서 나의 징계 사유를 읊었다. 김태석 의원의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해온 증거들을 제출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나의 인사기록과 복무평가서였다. 그들은 내가 신병훈련소부터 지금까지 받아온 모든 평가 기록을 교묘하게 왜곡했다. 내가 훈련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것은 지나친 경쟁심으로 동료와의 화합을 저해한 사례로 둔갑했다. 내가 원칙을 중시하며 부하들을 엄격하게 지휘한 것은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리더십으로 부하들의 원성을 산 증거로 포장되었다. 다음은 동료들의 증언이었다. 물론 익명이었다. 하 대위는 평소 감정 기복이 심하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상관의 지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식의 출처를 알 수 없는 비방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낭독되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 중에는 분명 내가 아끼던 부하도 함께 땀 흘렸던 동료도 있을 터였다. 그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압력에 못 이겨 거짓 진술을 한 것일까? 마지막으로 김태석 의원이 증인석에 섰다. 그는 애국심 넘치는 정치인의 얼굴을 하고 유감스럽다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본 의원은 평생을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날도 격려차 부대를 방문하여 힘든 훈련을 소화하는 여군 장병이 대견하여 칭찬 한마디 건넸을 뿐입니다. 근육이 아주 훌륭하다, 대단하다는 의미의 격려였습니다. 그런데 하유진 대위는 저의 선의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마치 제가 성희롱이라도 한 것처럼 무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슬픈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중에 듣자 하니 하 대위가 곧 있을 부대 내 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런 개인적인 불안감 때문에 저를 희생양 삼아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이겠지요. 젊은 군인의 칙이 어린 실수라고 생각하고 용서하고 싶지만 국가의 녹을 먹는 국회의원으로서 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의 영의는 완벽했다. 그는 자신을 선의를 베풀다 상처받은 피해자로 나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 원로를 모함하는 파렴치한 군인으로 만들었다. 방청석의 기자들이 무언가를 바쁘게 받아 적는 소리가 들렸다. 이대로 끝난다면 나는 영원히 국회의원을 무고한 문제 여군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다. 김 의원의 증언이 끝나자 위원장은 지쳤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하유진 대위, 위원회는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는 것 같군.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과 국가의 명예에 먹칠을 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따라서 위원회는 그가 판결을 내리려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박 상사님의 목소리가 귓게 울렸다. 이건 마지막 한 발이야. 저기 가장 오만해졌을 때 쏴야 해. 위원장이 판결문의 첫 단어를 입에 올리려는 찰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위원장님,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위원장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할 말 있는가? 마지막으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내 말의 방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위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김태석 의원은 코웃음을 쳤다. 어차피 별것 아닐 거라는 오만함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다. 나는 조용히 앞으로 걸어나가 위원장 앞의 테이블에 작은 검은색 USB 하나를 올려놓았다. 이것을 화면에 재생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위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다는 듯 기술 담당 병사에게 눈짓했다. 병사가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고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화면이 켜지고 잠시의 로딩 시간 끝에 익숙한 연무관의 모습이 나타났다. 화면 속에서 내가 시범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김태석 의원이 걸어 들어왔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보았다. 고화질 카메라는 모든 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담고 있었다. 화면 속 김태석 의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그의 음흉한 눈빛,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노골적인 시선. 그리고 조롱이 가득 담긴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허허, 여군인데 근육이 아주 빵빵하네. 군인이 아니라 보디빌더 같아. 이런 팔뚝으로 남자 여럿 잡겠어. 그의 목소리가 재생되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조금 전 증인석에서 격려의 의미였다고 주장하던 그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명백한 희롱과 모욕의 뉘앙스. 영상은 계속되었다. 카메라 앵글은 모욕을 듣고 싸늘하게 굳어가는 내 얼굴과 당황하며 애써 시선을 피하는 사단장과 지휘관들의 얼굴을 정확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김태석 의원의 범죄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침묵까지도 고발하는 증거였다. 영상이 끝나고 화면은 검게 변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방 안에는 무겁고 질식할 듯한 침묵만이 흘렀다. 그 침묵은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김태석 의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오만함 대신 새하얀 질겁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사색이 된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건 조작이야. 말도 안 돼. 저건 음모다. 그가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볼품없이 떨리고 있었다. 징계위원들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수치심으로 굳어 있었다. 특히 위원장인 군단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이제 나를 향하지 않았다. 그는 불타는 듯한 눈으로 김태석 의원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방청석 이수연 기자는 입을 벌린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후 무언가에 홀린 듯 노트북을 열고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는 충격과 함께 기자로서의 진실을 외면한 자신에 대한 깊은 회한, 그리고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나는 이겼다. 아니, 진실이 이겼다. 정숙 위원장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본위원회는 추가 증거에 대한 검토를 위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회한다. 위원장의 선언과 함께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김태석 의원은 무언가 소리치며 발악했다. 나는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조용히 내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나는 승리감에 도취되지 않았다.
그저 길고 길었던 전투가 끝났다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마땅히 지켜져야 했던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을 느낄 뿐이었다. 나의 소리 없는 진실은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징계위원회가 정회된 후 나는 군사경찰의 보호 아래 별도의 대기실로 안내되었다. 방금 전까지 나를 옥죄던 살얼음 같은 공기는 사라지고 텅 빈 방 안에는 어색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나는 의자에 앉아 아무런 표정 없이 하얀 벽을 응시했다. 전투는 끝났지만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판결을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진태 상사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말없이 내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건넸다. 세상이 뒤집히고 있다. 유진아. 화면에는 방금 막 올라온 이수연 기자의 기사가 떠 있었다. 제목부터가 파격적이었다. 단독 사죄문. 나는 괴물의 나팔수였습니다. 하유진 대위 징계위의 모든 진실과 나의 고백. 나는 숨을 죽인 채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그것은 단순한 폭로 기사가 아니었다. 이수연 기자는 자신이 김태석 의원에게 어떻게 이용당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한 군인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했는지를 고통스러울 정도로 상세하게 고백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사가 언론이라는 칼로 저지른 살인 행위였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기사의 말미에는 그녀가 징계위원회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CCTV 영상의 일부가 첨부되어 있었다. 김태석 의원의 추악한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나의 굳은 표정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녀는 영상과 함께 이렇게 썼다. 이 영상은 진실의 단편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 담기지 않은 더 큰 진실은 이 부당함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운 한 군인의 용기와 그 용기를 짓밟으려 했던 거대한 권력의 비겁함입니다. 저는 오늘 기자로서의 제 자신을 깊이 반성하며 하유진 대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릎 꿇어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진실의 편에 서서 이 사건의 끝을 함께 하겠습니다. 기사가 올라온 지 불과 30분. 댓글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며칠 전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이수연 기자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내가 저 욕은 욕했던 사람이다. 하유진 대위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석 저런 놈이 국회의원이라고 당장 끌어내려라. 군 지휘관들은 뭐 했냐? 자기 부하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군대가 누굴 지킨다는 거냐? 이게 진짜 군인의 품격이다. 하유진 대위님을 응원합니다. 한때 나를 향했던 비난의 화살이 이제는 김태석 의원과 군 수뇌부를 향한 거대한 분노의 불길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박 상사님께서 내 어깨를 두드렸다. 봤지, 이게 국민들의 목소리다. 이제 아무도 진실을 덮을 수 없어. 그의 말대로였다. 그날 오후 대한민국은 온통 나의 이야기로 들끓었다. TV 뉴스에서는 온종일 징계위원회 영상을 틀어댔고 군인의 품격 하유진 대위, 특권의원 김태석 등의 검색어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다. 김태석 의원의 정당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곧이어 그의 국방위원회 위원직 사퇴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성난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의 20년 정치 인생이 그가 뱉은 단 몇 마디의 오만한 말들로 인해 끝장나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대기실의 TV 화면을 통해 묵묵히 지켜보았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다. 만약 내게 그 영상이 없었다면, 만약 박 상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쯤 저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고 있는 것은
내가 되었을 것이다. 지각된 정의는 정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나는 부대장으로부터 징계위원회 무기한 연기와 함께 무죄 추정 복귀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이수연 기자에게서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를 만나기로 했다. 우리는 부대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화려했던 방송기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검은색 옷차림으로 내 앞에 앉았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대위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저는 특종에 눈이 멀어 진실을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사로 인해 대위님께서 받으셨을 상처를 생각하면 저는 평생을 속죄해도 부족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사과에는 어떤 변명이나 가식도 없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후회와 반성이었다. 일어나세요. 이 기자님, 내가 말했다. 이 기자님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진실을 바로잡을 용기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 말에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울었고 나는 그런 그녀를 위해 커피를 주문했다. 그녀는 이제 나의 적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 부조리한 세상과 함께 싸워나갈 또 한 명의 동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방부 장관 비서실로부터 서울 용산에 국방부 청사로 들어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나는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없었지만 명령에 따라 서울로 향했다. 거대한 국방부 건물, 수많은 별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나는 대한민국 군의 최선임, 합참의장의 집무실로 안내되었다. 4개의 별이 빛나는 그의 계급장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함께 대위, 합참의장은 인자하지만 그 무게를 감출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먼저 이번 일에 대해 군 전체를 대표해서 하대위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네. 군은 하대위를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장교 한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어. 부끄러운 일이야. 그는 군의 최고 수장으로서 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하고 내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위원회는 하대위에 대한 모든 징계 절차를 기각했네. 그리고 김태석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함께 명예훼손으로 군 차원의 고발을 진행할 걸세.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야.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군성평등 및 고충처리 개선 TF 팀장 임명장, 내 이름. 하유진 석자가 적혀 있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군 내부의 낡고 부조리한 시스템을 뿌리부터 개혁하기로 했네. 그리고 그 개혁의 중심에 대위가 서줬으면 좋겠어. 우리는 책상에 앉아 보고서만 쓰는 관료가 필요한 게 아니네. 시스템의 실패를 직접 겪었고 그것과 싸워 이겨낸 용기와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 대위 같은 사람 말이야. 나는 내 눈앞의 임명장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전투부대를 떠나 행정 업무를 맡으라는 것인가?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이내 깨달았다. 이것은 내게 주어진 또 다른 전장이었다. 총과 칼 대신 정책과 제도로 싸우는 전장, 최이병 같은 후배들이, 그리고 앞으로 군인이 될 수많은 여성들이 다시는 나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기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합참의장을 향해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대위 하유진,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마지막으로 나의 부대로 돌아왔다. 모든 짐을 정리하고 정들었던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했다. 해가 질 무렵 나는 연무관을 찾았다. 그곳에는 박진태 상사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결국 네가 이겼구나. 박 상사님께서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이긴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함께 이긴 겁니다. 상사님께서 안 계셨다면 저는 진작에 무너졌을 겁니다. 나는 그저 네가 가야 할 길을 조금 비춰줬을 뿐이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나는 네가 저놈을 이겨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야. 나는 네가 포기하지 않고 너 자신을 그리고 이 군복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다. 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는 내 새로운 임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잘 어울리는군. 그가 말했다. 이제 독사보다는 횃불이라는 별명이 더 잘 어울리겠어. 어둠을 밝히는 횃불. 횃불. 나는 그 말을 조용히 되뇌었다. 어쩌면 그것이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일지도 몰랐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말없이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나의 치열했던 여름이 가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할 가을이 오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상처받은 다지 위로 고요하고 따스한 빛이 내리고 있었다. 1년 후 나는 육군사관학교의 거대한 강당, 그 높은 연단 위에 서 있었다. 내 어깨에는 이제 대위 계급장 대신 무궁화 하나가 피어난 소령 계급장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눈앞에는 수백 명의 생도들이 각자 핀 제복을 입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1년 전 피의자 신분으로 징계위원회에 섰던 내가 이제는 이 나라 육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 장교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선배 군인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저는 특수전투훈련대대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국방부 직할 군성평등 및 고충처리 개선 TF 팀장을 맡고 있는 소령 하유진입니다. 내 속에 강당 안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소리 속에는 단순한 환영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존경, 지지, 그리고 연대감. 나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지난 1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다. 여러분 중에는 저를 신문이나 뉴스에서 먼저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때 제 이름 앞에는 문제여군이라는 딱지가 붙기도 했고 또 어느 날에는 군인의 품격이라는 과분한 칭호가 따라 붙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영웅담을 들려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온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은 군인의 명예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도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눈에 담았다. 우리는 군인으로서 명예라는 단어를 목숨처럼 여기도록 배웁니다. 하지만 그 명예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저 상관의 명령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도 무조건 복종하는 것입니까? 내 동료가. 혹은 나 자신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조직의 안위를 위해 침묵하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당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진정한 군인의 명예는 적과 싸우는 용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 내부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총알로부터 전우를 지키는 것만이 전우애가 아닙니다. 부당한 권력과 편견으로부터
내 동료의 인격과 존엄을 지켜주는 것 또한 가장 위대한 전우회입니다. 나는 내가 TF 팀장으로 부임한 후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낸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는 더 이상 침묵의 벽에 부딪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군 내부망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전문 상담 기관이 운영하는 국방 헬프콜 익명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누구든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걱정 없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모든 지휘관 후보생들의 필수 이수 과목으로 성인지 감수성 및 인권 리더십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부하들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부대는 모래성 같아서 작은 파도에도 무너지지만 신뢰로 뭉친 부대는 강철과도 같아서 그 어떤 적도 부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군 후배들을 위한 자매결연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시절을 겪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했던 수많은 편견과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 앞에서 혼자서 외롭게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선배들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주며 여러분이 꾸는 꿈을 함께 응원할 것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 강당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나는 연단에서 내려왔다. 육사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장군들이 내게 다가와 진심이 담긴 존경의 악수를 청했다. 1년 전 징계위원회에서 나를 외면하거나 동정의 눈으로 쳐다보던 바로 그들이었다. 사람도 그리고 조직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강연이 모두 끝나고 나는 강당을 빠져나왔다. 교정의 푸른 잔디와 맑은 가을 하늘이 눈부셨다. 내가 싸워서 지켜낸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들어가야 할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그때 누군가 나를 불렀다. 소령님. 돌아보니 앳된 얼굴의 여생도 한 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 갓 입학한 1학년 생도인 듯했다. 그녀는 내 앞에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않으려는 듯 힘을 주어 거수경례를 했다. 충성 1학년 김지은 생도.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경례를 받았다. 무슨 일인가? 김지은 생도. 소령님, 오늘 강연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큰 용기를 낸 듯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소령님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체격도 작고 여자라는 이유로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주변에서 모두 반대했습니다. 이곳에 들어와서도 과연 제가 해낼 수 있을까 매일 밤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소령님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직접 소령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령님 덕분에 저 같은 사람도 이곳에서 제복의 무게를 견디고 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지은 생도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과 함께 굳은 결의가 별처럼 박혀 있었다. 나는 그 눈에서 오래전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하던 어린 시절의 나를 보았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선 이 아이는 나보다 훨씬 더 강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이 아이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김지은 생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전투 훈련으로 굳은 살이 박이고 서류 작업으로 조금 거칠어진 하지만 이제는 따뜻한 온기를 전할 줄 아는 내 손이었다. 포기하지 않아 줘서 고맙다. 김지은 생도.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너는 이미 훌륭한 군인이 될 자격을 증명했어. 앞으로 너의 길을 선배로서 응원하겠다.
생도는 감격에 찬 얼굴로 다시 한번 힘차게 경례를 하고는 동기들에게로 뛰어갔다. 나는 그 멀어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육군사관학교의 드넓은 교정을 둘러보았다. 젊음과 열정으로 빛나는 수백 명의 생도들. 그들이 바로 나의 새로운 중대였고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나의 부대였다. 아버지는 내가 훌륭한 전투 군인이 되기를 바라셨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깨달았다. 진정으로 위대한 군인은 전장에서 적을 무찌르는 군인만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세대의 군인들이 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고 그들의 횃불이 되어주는 것 또한 가장 명예로운 임무라는 것을, 박 상사님께서 붙여주신 횃불이라는 별명. 나는 이제 그 이름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질 것이다. 나의 길고 혹독했던 겨울은 끝났다. 나의 군복과도 같은 짙은 올리브색으로 물든 눈부신 두 번째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거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